짐은 왕이다. 짐의 살림들이 전하의 살림들은 없습니다. 이러실 순 없습니다. 이미 하였습니다.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왕께서. 천리문 45년 30세의 조선 국왕이 자신의 어머니가 준 떡을 먹고 9개월 만에 사망했습니다. 공식 기록은 이것을 극진한 효심이 부른 병사라 부르지만 이것은 조선 역사상 가장 치밀하게 계획된 존속 살해의 서막이었습니다. 이것은 480년 늦은 고발장입니다. 지금부터 그 독살의 공모자들을 하나씩 추적해 나가겠습니다. 왜 이런 비극이 벌어졌을까요? 누가 이 사건의 배후에 있었는가? 그리고 역사 속에 숨겨진 진짜 진실은 무엇일까요? 1544년 11월 그는 조선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9개월 후 그는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비극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되돌려 이 완벽한 희생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추적해야 합니다. 그의 이름은 이호, 훗날 인종이라 불리는 왕세자였습니다. 1544년 그는 30살의 성숙한 남자였지만 궁궐 안에서는 여전히 아버지 중종의 그림자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유교적 아들이었습니다. 학문을 사랑했고 신하들을 존중했으며 무엇보다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의 생모는 그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는 평생 어머니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고 그 빈자리는 그의 가슴 속 깊은 곳에 차가운 구멍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구멍을 메우려는 듯 그는 아버지 중종에게 모든 사랑을 쏟아부었습니다. 1544년 11월 그날이 왔습니다. 중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세자 이호는 아버지의 침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아버지의 손은 이미 차가웠습니다. 그는 그 차가운 손을 꼭 붙잡고 흔들었지만 아버지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인종의 죽음은 시작되었습니다. 궁궐의 모든 사람들이 그가 슬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슬픔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무기가 될 줄은. 상복을 입은 그는 아버지의 빈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음식을 가져와도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을 권해도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신하들이 간청했습니다. 세자 저하, 이제 일어나셔야 합니다. 나라가 전하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그는 대답 대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께서 홀로 가시는데 제가 어찌 밥을 먹고 물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기 파괴였습니다. 유교, 사상에서 부모를 위한 극진한 효는 미덕이었지만 왕세자의 몸은 그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라의 것이었습니다. 그가 스스로를 굶기는 것은 나라를 굶기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입은 상복은 단순한 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목숨을 갉아먹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상복의 거친 삼배, 천이 그의 마른 피부에 닿을 때마다 그는 아버지의 부재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그는 쓰러졌습니다. 신하들이 급히 그를 일으켰지만 그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며칠 만에 그는 뼈만 남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그의 침전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문정왕후, 그의 계모이자 이제는 대왕 대비가 될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쓰러진 세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차가웠습니다. 세자, 저하, 이제 그만 일어나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명령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왕께서도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인종은 눈을 들어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이것이 그 말의 첫 번째 등장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 말은 나는 충분히 강합니다. 나는 당신의 후계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문정왕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침전을 나서는 순간 그녀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녀는 보았습니다. 이 완벽한 효자가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효심이 그를 죽이는데 얼마나 걸릴 것인가. 펄, 실록을 보면 인종이 병약했다는 기록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병세는 그의 아버지가 사망한 직후부터 급격히 악화됩니다. 이것이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하지만 이 완벽한 효심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무기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니, 한 사람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계모, 문정왕후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왕이 된 순간이 아니라 아버지가 죽은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왕세자 이호는 겨우 일어나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조선의 제12대 국왕 인종이었습니다. 즉위식 날 그는 용포를 입고 왕좌에 앉았습니다. 신하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만세, 만세, 만만세. 하지만 그 환호성 속에서 인종은 용포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라의 무게였고 그의 마른 어깨는 그 무게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제 나는 왕이다. 나는 권력을 가졌다. 나는 내가 꿈꾸던 나라를 만들 수 있다. 그는 즉시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평생 존경해온 살인파 학자들을 조정에 불러들였습니다. 그들은 청렴하고 원칙적인 신하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새로운 왕이 오셨다. 어진 왕이 오셨다. 궁궐 밖에서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인종은 그 소리를 들으며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궁궐 안은 달랐습니다. 대왕 데뷔 전 문정왕후가 거처하는 곳에서는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살인파를 불러들였군요. 어리석은 아이. 그녀의 옆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친동생 윤원형이었습니다. 그는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누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병약한 왕이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문정왕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그를 도와줘야 한다. 더 빨리 쓰러지도록.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즉위 한 달 후 인종이 조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다시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신하들이 급히 그의 침전으로 달려갔습니다. 인종은 침상에 누워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이들이 진찰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전하의 몸이 너무 약해지셨습니다. 선왕의 상을 치르시면서 기력을 너무 많이 소모하셨습니다. 그날 오후 문정왕후가 인종의 침전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병든 의부사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근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세자 저하, 아니 이제는 전하시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전하께서는 너무 무리하셨습니다. 이렇게 약한 몸으로 어찌 나라를 다스리시겠습니까? 실삼. 인종은 일어나려 애썼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등장이었습니다. 이제 이 말은 제발 저를 공격하지 마십시오. 저는 약합니다. 라는 절규였습니다. 문정왕후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나가자마자
그녀는 동생 윤원형을 불렀습니다. 그녀의 명령은 간단했습니다. 살인파를 제거하라. 왕을 고립시켜라. 윤원형은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누나. 그리고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전하의 눈물이 무슨 상관이오? 중요한 것은 그 눈물이 마를 때쯤이면 이 윤원형의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인종이 임명한 살인파 신하들이 하나씩 쫓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문정왕후는 대왕 대비의 권한을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왕의 어머니였고 유교 사상에서 아들은 어머니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설령 그 아들이 왕이라 할지라도 인종은 저항했습니다. 그는 신하들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너무 약했고 그의 목소리는 너무 작았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조정에 나가려 했지만 침상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목피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중종이 그에게 준 나무 붓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 붓을 집어 들었습니다. 붓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왕의 교지를 쓰기 위한 붓은 왕세자의 시를 쓰던 붓보다 1000배는 무거웠습니다. 그는 붓을 꽉 쥐었습니다. 날카로운 나뭇결이 그의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고통이 그를 깨어있게 했습니다. 나는 왕이다. 나는 포기할 수 없다. 하지만 공식 기록과 달리 야사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계모 문정왕후가 그를 끊임없이 심리적으로 압박했다는 것입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인종의 신하들은 거의 다 쫓겨났습니다. 조정은 이제 윤원형과 그의 일파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인종을 왕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병든 아이 취급했습니다. 어느 날 윤원형이 인종 앞에서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전하의 살인파 친구들은 모두 약합니다. 그들은 책만 읽을 줄 알지 권력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전하께는 그 힘이 없으십니다. 으로 인종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손바닥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고통을 느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문정왕후가 다시 그의 침전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제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전하께서는 너무 약하십니다. 제가 섭정을 하겠습니다. 전하께서는 건강을 회복하시는 데만 집중하십시오. 인종은 그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해야 하는지. 섭정은 곧 왕권의 포기였습니다. 일단 그녀가 권력을 쥐면 그는 영원히 되찾을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직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회복하면. 문정왕후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언제 회복하실 것입니까? 한 달? 1년? 그동안 나라는 어찌 됩니까? 인종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말이 옳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너무 약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목피를 들어 교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고 글씨는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필의 나뭇결이 그의 손가락을 긁어댔습니다. 그는 그 날카로운 감각에 집중했습니다. 그것이 그를 깨어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오자 그의 교지는 휴지 조각이 되어 있었습니다. 윤원형이 그것을 찢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대왕 대비 마마의 명령이 없는 교지는 무효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는 왕이 되었지만 궁궐에서 가장 힘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록은 여기서 이상한 점을 보여줍니다.
3달째 인종은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침상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음식은 목구멍을 넘어가지 않았고 물조차 삼키기 힘들었습니다. 어이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문정왕후의 궁전에서는 축배가 오갔습니다. 윤원형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나, 곧 끝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명종세자가 왕이 됩니다. 그러면 누나께서 수렴 청정을 하시고 제가 조정을 장악하겠습니다. 문정왕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너무 느리다. 인종이 죽기 전에 뭔가 변수가 생기면 어쩌나? 그녀의 걱정은 기우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넉 달째 인종의 건강이 갑자기 호전되었습니다. 어이들도 설명할 수 없는 회복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인종이 혼자 힘으로 침상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고 그의 눈에는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신하들은 환호했습니다. 전하께서 회복하셨습니다. 하늘이 우리 왕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인종은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목필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 목필은 예전의 따뜻함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그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신하들에게 유배 보내진 살인파 학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글을 썼습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제발 살아남아 주십시오. 제가 회복하면 여러분을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궁궐에 희망이 돌아왔습니다. 백성들은 기도했습니다. 왕께서 회복하셨다. 이제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단 며칠 후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것을. 5달째 문정왕후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그녀는 동생 윤원형을 불렀습니다. 내가 직접 가겠다. 윤원형은 놀랐습니다. 누나, 위험합니다. 만약 누군가 눈치챈다면. 문정왕후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누가 감히 대왕 대비가 병든 아들을 문안하는 것을 의심하겠느냐. 실즈, 그날 저녁 인종의 침전문이 열렸습니다. 그가 문을 열자 데뷔전의 찬 공기가 그의 마른 기침을 재촉했습니다. 문정왕후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전하,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부드러웠습니다. 전하께서 회복하신다니 너무 기쁩니다. 제가 직접 떡을 만들어 왔습니다.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음식을 드시면 더 빨리 나으실 것입니다. 인종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그 상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그날 밤 궁궐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정왕후는 직접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하얀 떡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떡은 부드러워 보였고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완벽한 어머니의 음식이었습니다. 전하, 입을 벌리십시오. 그녀는 떡 하나를 집어 그의 입 앞에 가져다 댔습니다. 제가 직접 먹여드리겠습니다. 인종은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과 그녀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이 교환되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그가 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불효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공교롭게도 인종이 사망하기 직전 문정왕후가 떡을 들고 문안을 갔다는 기록이 야사에 등장합니다. 이것이 정말 마지막 효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살심이었을까요? 8.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이것이 3번째이자 마지막 등장이었습니다. 이제 이 말은 저는 제 운명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는 떡을 먹었습니다.
문정왕후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전하. 효자이십니다. 그녀가 떠난 후 인종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차가운 목필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날 밤 인종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어이들이 급히 불려왔지만 그들이 본 것은 설명할 수 없는 증상들이었습니다. 한 젊은 어이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문정왕후를 쳐다보았지만 스승의 제지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왜 의원들은 침묵했을까요? 공식 기록은 침묵하지만 인종 사망 직후 문정왕후가 망설임 없이 옥새를 장악했다는 물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닷새가 더 지났습니다. 인종은 점점 더 쇠약해졌지만 다시 건강이 잠깐 동안 호전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이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날 인종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목피를 들었습니다. 그는 유서가 아닌 간청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대왕 대비 마마께 간청하옵니다. 제 신하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그들은 충신들입니다. 그들의 죄는 오직 저를 섬긴 것뿐입니다. 제발. 목필의 끝에서 잉크와 함께 그의 눈물도 떨어졌습니다. 목필은 이제 젖어서 무거웠습니다. 그때 문정광후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그가 쓰고 있는 글을 보았고 다가와서 그의 손에서 목필을 빼앗았습니다. 전하, 아직도 이것을 붙잡고 계십니까? 선왕께서는 이미 가셨습니다. 이 붓도 이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인종은 그녀를 올려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목필을 놓아주었습니다. 목필은 바닥에 떨어져 굴러갔고 문정왕후는 그것을 발로 밟고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인종은 마지막 남은 힘으로 편지를 계속 썼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붓이 없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먹물을 찍어 종이에 글자를 그렸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하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제발 이들만은 살려주십시오. 그들은 죄가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녀가 그 편지를 발견했지만 문정왕후에게 가져갔습니다. 문정왕후는 그 편지를 읽고 웃으며 불에 던졌습니다. 가엾은 아이, 마지막까지 헛된 희망을 품었구나. 그의 마지막 희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인종의 마지막 회복은 사흘 만에 끝났습니다. 그의 몸은 다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어이들이 다시 불려왔습니다. 대왕 대비 문정왕후도 함께 왔습니다. 그녀는 병상 옆에 서서 어이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에 어이들은 이해했습니다. 수석 어이가 진맥을 마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께서는 선왕을 여인, 슬픔으로 기력이 다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허약하신 몸이셨기에 문정왕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효심이 지나치셨던 것이지요. 가엾은 우리 전하. 그녀의 목소리에는 완벽한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어이 하나가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그는 환자의 증상을 알고 있었지만 살고 싶었기에 침묵했습니다. 이 흩어진 단서들을 연결해 봅시다. 하나, 9개월 만에 초고속 죽음. 둘, 유일한 수혜자인 계모. 셋, 즉각적인 반대파 숙청. 이 그림은 병사가 아닌 완전 범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145년 7월 1일, 인종이 사망했습니다. 그는 겨우 30살이었고 재위 기간은 9개월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죽던 순간 그의 손에서 목필이 떨어져 얼어붙은 돌바닥 위로 굴러갔습니다. 아무도 그 목필을 줍지 않았습니다. 일루, 인종이 죽자마자 문정왕후는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옥새를 자신의 11살 난 아들 경원대군에게 넘겼습니다. 이제 네가 왕이다. 명종이다.
어린 명종은 울며 왕이 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문정왕후는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이것이 내 운명이다. 그리고 어머니가 모든 것을 다 해주마. 그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어린 명종을 대신해 수렴청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조선의 진짜 통치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동생 윤원형은 영의정에 올랐습니다. 그는 즉시 그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인종이 죽은 지 한 달 후 을사사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숙청이 아닌 학살이었습니다. 윤원형은 인종을 섬겼던 모든 신하들과 살인파 학자들, 그리고 인종에게 동정적이었던 모든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그들은 하나하나 잡혀왔고 고문 끝에 존재하지도 않은 영모를 자백하라는 강요를 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죽임을 당하고, 어떤 이들은 귀양을 가고, 어떤 이들은 평생 정치에서 추방되었습니다.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윤원형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진실을 말할 수 없다. 인종을 기억하는 자도, 그를 사랑했던 자도, 그의 죽음을 의심하는 자도 모두 사라졌다. 하지만 한 가지를 그는 놓쳤습니다. 역사는 완전히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인종이 죽고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문정왕후는 1565년에 죽었고 윤원형은 그녀가 죽자마자 몰락하여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명종은 1597년에 후사 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문정왕후의 감독 아래 조선왕조실록, 인종실록이 편찬되었습니다. 사관들은 두려움 속에 진실을 쓰고 싶어 했습니다. 실록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인종은 병약했다. 선왕을 여인 슬픔으로 기력을 잃었다. 효심이 지나쳐 병을 얻었다. 그리고 자연사했다. 떡에 대한 기록은 없었고 문정왕후의 방문은 그저 병든 아들을 위로하는 어머니의 효행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완벽한 은폐였습니다. 역사책에는 범죄가 없었고 오직 슬픈 병사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궁궐 밖에서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저 착한 왕이 정말 병으로 죽었을까? 아니면 그 속삭임들이 모여 야담, 즉 야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야세는 실록에 없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문정왕후가 떡을 가지고 인종을 방문했고 인종은 그 떡을 먹고 죽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은 증거가 아닌 소문이었지만 때로는 소문이 진실보다 더 진실에 가까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증거는 그의 시신이 아니라 그가 남긴 글자에 있었습니다. 인종이 죽고 한참 후 한 늙은 환관이 왕의 옛 침전을 정리하다 구석에 굴러간 낡은 목필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글자가 있었습니다. 너무 작아서 거의 보이지 않는 글자. 누군가가 손톱으로 나무에 파낸 글자였습니다. 렌인, 참을 인. 환관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는 이해했습니다. 인종이 죽기 전 마지막 순간에 이 글자를 새긴 것을. 이것은 그의 유언이었습니다. 공식 기록에 남길 수 없었던 진짜 유언. 그의 삶은 순종이 아니라 인내였습니다. 환관은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목필을 자신의 품에 숨겼습니다. 이것은 증거였습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이것을 발견하고 진실을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환관도 곧 죽었고 목필은 다시 사라졌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공식 기록은 병사라고 말합니다. 야사는 독살이라고 속삭입니다. 진실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누가 진짜 인종을 죽였을까요? 한 그릇의 떡이었을까요? 차가운 계산으로 의부사들을 제거한 문정왕후였을까요? 권력에 굶주려 충신들을 학살한 윤원형이었을까요?
진실을 은폐한 어이들이었을까요? 역사를 왜곡한 사관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착한 아들이 왕이 되면 결코 살아남을 수 없었던 조선의 잔혹한 정치 시스템 그 자체였을까요? 어쩌면 모두가 공범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떡을 든 어머니, 칼을 든 외삼촌, 침묵한 의사들, 펜을 든 역사가들, 그리고 효를 강요한 시대 자체. 인종은 완벽한 아들이 되려 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아들은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불효자로 살 것인가, 효자로 죽을 것인가. 그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마지막 순간, 그는 작은 글자를 새겼습니다. 렌, 나는 참았다. 나는 견뎠다. 이것이 내 저항이었다. 그의 죽음은 비극이 아니라 증언입니다. 때로는 살아남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 죽는 방식이 용기일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침묵으로 인내로 저항했습니다. 8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나는 알고 있다. 나는 받아들인다. 하지만 나는 결코 굴복하지 않는다. 이것이 조선의 9개월 왕 인종의 이야기입니다. 독살 당했을지도 모르는 왕.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킨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승자가 쓴다고 합니다. 문정왕후는 이겼습니다. 그녀는 20년 넘게 권력을 쥐었고 역사를 자기 마음대로 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기억을, 야사의 기록을, 그리고 무엇보다 한 개의 작은 글자를 지울 수 없었습니다. 렌, 이것이 인종의 승리입니다. 그는 9개월밖에 왕이 되지 못했지만 480년 동안 기억되었습니다. 문정왕후는 20년을 통치했지만 역사는 그녀를 독살자로 기억합니다. 진실은 억압될 수 있지만 영원히 묻힐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작은 글자로, 속삭임으로, 의심으로, 그리고 지금처럼 480년 늦은 고발장으로. 이것이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과거의 범죄를 폭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현재의 우리에게 질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어떤 시스템 속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스템은 착한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인종처럼 착하기 때문에 죽어야 합니까? 권력은 여전히 무고한 사람들을 삼킵니다. 진실은 여전히 은폐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선택해야 합니다. 침묵할 것인가, 말할 것인가. 인종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증언이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효자로 남았지만 마지막 순간 한 글자를 새김으로써 모든 것을 고발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최고의 저항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증거를 남기는 것. 당대에는 아무도 보지 못하더라도 언젠가 누군가가 발견할 증거를. 우리는 그 누군가입니다. 480년 후의 탐정들. 우리는 흩어진 단서들을 모았고 침묵하는 기록들을 읽었고 지워진 목소리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판결을 내립니다. 유죄, 문정왕후, 유죄, 윤원형, 유죄, 침묵한 어이들, 유죄, 왜곡한 사관들, 유죄. 그리고 가장 큰 죄인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시스템입니다. 권력이 도덕보다 중요하고 생존이 진실보다 중요하고 효라는 이름으로 살인이 정당화되는 시스템. 인종이여, 이제 편히 쉬십시오. 480년이 걸렸지만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당신은 병사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착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권력은 도덕적이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진실은 결코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아니, 인종이요. 당신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고통받았고, 배신당했고, 독살당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의 고통을 기억하고, 당신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이것이 역사의 힘입니다. 죽은 자들에게 목소리를 돌려주는 것, 묻힌 진실을 파내는 것, 그리고 정의가 너무 늦게 왔더라도 그것이 결코 오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렌, 당신은 참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내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증언합니다. 우리가 고발합니다. 80년 늦은 정의를 지금 여기서 선언합니다.